지난달 세미나에서 아들 무기력 때문에 오셨던 어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대물림 세션을 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인식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얼얼하다고 하셨는데요. 아들을 고립된 개인으로 생각해서 아들 문제라고 여겼던 이 어머니는 세대 간 대물림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정관념을 깨우고 인식을 확장하는 충격적인 가족세기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대 간 대물림 세션을 하면 자주 듣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평생 고생하셨는데 왜 나도 똑같이 살까요? 이런 말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하면 좀 나을 줄 알았대요. 근데 결혼하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생활고로 바둥바둥 거리고 돈을 벌면서 독박 육아까지 하다가 살만하니까 남편 때문에 지금 속을 끓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이상하게 대물림되는 이 불행의 고리가 참으로 희한하다고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내가 인복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모자라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건 아닙니다. 가족의 역동 안에서 나도 모르게 희생양 자리에 있는데요. 이런 이슈가 있는 분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가 친척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살았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세미나에 오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집안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희생양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과 가족의 역학관계에서 희생양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충격적인 3단계 가족세기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내 대에서 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끝내고 우리 애들에게 행복과 성공을 대물림하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집안의 불행은 왜 반복될까요? 가족 세우기에서는 이런 현상을 세대 간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시스템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에서 체면 때문에 누군가를 제외했다든지 아니면 가족원 중에 누군가가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가족 시스템에서 보상을 위해서 후대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희생양은 대부분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헬링거는 가족 세우기를 통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전쟁 때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상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가족원은 그 할아버지를 제외합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해요. 이처럼 가족 시스템 안에서 할아버지가 제외됐을 때 후대에서 제외된 할아버지가 느끼는 외로움과 버림받는 기분에 똑같이 사로잡히는 자녀가 나타납니다. 즉 가족 내에서 외면당한 사람이나 존중받지 못한 운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후손 중 누군가가 똑같이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집안의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가족에게 무시당했다면 딸이 평생 성공해도 너무 허무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의 언니가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아무도 그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의 목까지 살아야 해 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고요. 할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에 자살했는데 그 사실을 지방 망신이라고
쉬쉬하면서 숨겼다면 손자가 이유 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기억이 세대를 넘어서 무의식에 새겨지는 방식인데요. 불행은 유전이 아니라 무의식적 충성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결국 똑같이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의식적인 충성심인데요. 어릴 적 우리는 부모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자랍니다.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죠. 엄마, 제가 대신 아플게요. 아빠, 제가 당신 몫까지 할게요. 그런데 이건 슬프게도 사랑이 아니라 동일시된 희생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의 운명 아니면 제외된 선조의 운명을 내 삶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운명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새롭게 결정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희생양 자리를 알아차리고 해방하는 3단계 가족 세우기 원리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가족 세우기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족원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입니다. 가족 중에서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우리 집안에서 제외되었나요? 나쁜 사람 취급받았던 가족원이 있나요? 아니면 실패해서 제외당한 사람이 있나요? 혹은 자살이나 낙태, 입양, 이혼, 파산 등으로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가족 중에 이름조차 잘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 제외된 사람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제외함으로써 가족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져 그 후손들이 그 사람의 삶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누군가를 제외하면 가족 시스템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 빈 자리를 후손 중에 누군가가 그 자리로 올라가서 그 자리의 주인처럼 행세를 해요. 하지만 자기 운명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양의 역할을 합니다. 가족의 그림자에 묻힌 사람을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고통이 정말 나의 것인지 점검하는 단계인데요. 가족 세우기에서 희생양이 하는 말은 이거입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대신합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고통을 대신합니다. 제가 고통스럽게 살게요. 당신은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아차림으로 운명적 얽힘과 동일시를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유 없이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죄를 지은 조상의 마음을 대신 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돈 문제로 힘들다면 가족 중에 경제적으로 실패했던 사람과 동일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늘 관계에서 버려질까 봐 두렵다면 가족 중 실제로 버려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입양이나 낙태 이런 것들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이제 그 제외된 사람의 그 감정이나 느낌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 감정, 내 느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가족 세우기 핵심은 언제나 이제 내 자리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위계 질서인데요. 부모는 부모 자리에, 자녀는 자녀 자리에 서야 가족의 에너지가 건강하게 순환하고 잘 흐릅니다. 하지만
희생양은 대부분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남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주로 제외된 사람의 자리에 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 중에 가족원이 아버지를 제외하면 아버지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가족 공동체에서 살인자나 기타 가족 공동체의 체면을 손상시킨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많이 제외하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호적을 파버려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제외된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후손 중에 특정인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제외된 조상의 삶을 대신 삽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대신 강해져서 엄마 몫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내가 성공해서 아빠 대신 뭔가를 해야 돼. 아니면은 주고받기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가 이제 뭔가 복수를 해야 돼. 뭐 이런 내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건 모두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자녀가 부모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가 막혀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자리에서 오는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위기 질서에 이슈가 있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도 힘이 없고 내 자녀에게도 그런 패턴들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제 해결은 단 하나입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경계가 분명해야 되고요. 서열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 자리에, 근데 이 자녀가 부모의 삶을 판단 평가하면서 부모님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자녀는 자녀 자리에 있지 않아요. 부풀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당신의 운명에 동의합니다.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러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이런 세우기 언어는 이제 대물림을 끊는 강력한 어떤 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영혼에서 자기의 그 신경계의 시스템을 바꿀 정도로 이제 울림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 세우기 세션에서 자주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 한 여성이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평생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 세우기 장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엄마가 얼마나 강인하게 야생적인 힘을 가지고 그 고통을 뚫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엄마의 그 힘든 운명에서 오는 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세미나에서는 이런 걸 생생하게 대역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의 운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 고개 숙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운명에서 오는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판단하는 좋은 거, 내가 판단하는 나쁜 거죠. 그런 것들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자원으로 쓰겠다는 그런 이제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마의 운명에 판단 평가하면서 엄마의 운명을 좋게 해주려는 그런 노력, 내 것이 아닌 엄마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려는, 그래서 희생을 하려는 이런 무게감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가벼움을 느끼고요. 굉장히 자기 삶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가벼움과 자유로움이 내 안에 그 잠재성을 펼치는 힘이 돼요. 무거운 사람들은 자기 가능성을 잘 펼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자리에서 오는 힘,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으면 내 운명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운명에 있는 것들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 운명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내 운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우리는 또 부모님한테서 오는 또 힘을 또 온전히 받아서 나는 또 새로운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 삶을 판단 평가하면 부모처럼 살아요, 실제로. 자, 이제 희생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알아봤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희생양을 확인하는 7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늘 죄책감이 든다? 그럼 한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양심의 가책이 이유 없이 일어난다? 나는 누구를 판단 평가하면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한번 인식을 해보세요. 또 가족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감정에 맞춰서 뭔가 내가 대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아니면 부모님의 감정과 동일시돼서 부모님이 느끼는 그 느낌을 내가 그대로 넘겨받아서 정서대물림으로 힘든 건 아닌지 인식해 보시고요. 나보다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다르게 살아야 되고 동생도 다르게 살아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제 금전적인 아니면 관계적인 실패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충성심이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내 삶이 아닌 누군가의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주로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희망이 돼서 부모님의 트로피가 돼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좋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그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이제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서울대를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서울대 가기를 바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대 오게 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제일 인상에 남았던 친구 하나는 자기는 이제 미술을 전공해서 국민대 디자인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 행정학과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안 맞아서 이제 겨우겨우 졸업은 했대요. 졸업은 했는데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국민대 디자인학과에 가려고 하는데 이 진로에 대해서 상담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그 권위자를 위해서 그들의 기대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또 이제 행복하면 불안한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내가 지금 행복한데 불안해. 다음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했던 이야기 중에 내가 뭐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나는 가족의 희생양 역할을 하면서 뭔가 내 운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떠맡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눈먼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세우기 이제 궁극의 목표는 뭐 누가 잘못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평가하고 재판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가족 세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얽힘들에서 풀어져 나와서 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들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원초적 느낌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선택을 하고 그냥 그것을 행동할 힘이 생겨요.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제외했다면 그가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해도 되는 그런 이제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판단 평가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안에 어떤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을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개발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대물림이 끊어져요. 이렇게 대물림이 끊어지고 내가 이제 넘겨받았던 그런 것들의 그 아픔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본질적인 어떤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내 삶의 어려움들도 이제 술술 풀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뭔가 이렇게 자각이 올라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각이 올라왔을 때 알아차림하시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자원들을 좀 발견하시는 기회 되시길 바라시고요. 가족 세우기는 이러한 인식의 눈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전쟁 트라우마나 일제 강점기 때 배고픔, 그리고 지금 차별이 많잖아요. 차별에서 오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의 정화가 사실은 사회 정화로 확장이 됩니다. 가족 세우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능력들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체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세우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거니까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